일단은 뭐 그래도 아주 간단하게 뭐 전혀 양자 컴퓨팅에 대한 뭐 오버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간단하게 오버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약간 좀 기본에 해당되는 이온 트랩 기반의 양자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약간 이거를 시스템으로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 단계로 약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약간 몇 번 중복된 내용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약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게 좀 생소해서, 그래서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비슷한 내용을 몇 번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냥 양자 컴퓨터의 개요를 그냥 진짜 간단하게 하려고 할 때, 저도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가 뭐냐 정의를 하라고 얘기를 할 때 좀 약간 난감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은 뭐 기존의 컴퓨터를 다 대체하는 뭐 그 정도의 슈퍼파워가 되기를 기대하시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쪽 분야에 하는 분들이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고전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하는 일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 고전 컴퓨터로도 충분히 잘 되는 일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워드 프로세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고전 컴퓨터가 충분히 잘하기 때문에 굳이 양자 컴퓨터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 똑같은 연산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그 노력을 들여서 그 양자 컴퓨터로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왜 필요하냐를 생각했을 때, 고전 컴퓨터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잘하지만 얘가 잘 못하는 몇 가지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라고 할지 아니면 또 여전히 꽤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들을 물론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뭐 그래도 그 고전 컴퓨터가 잘 못하는 일 중에 일부는 그래도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다는 것들이 좀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정의를 하기는, 현재 기존 고전 컴퓨터에서 비효율적인 연산 중에 일부를 적어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의 어떤 시스템, 어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양자 컴퓨터의 그냥 정의 아니면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되게 뭐 복잡할 것 같긴 한데, 뭐 실제로 복잡한 면도 있지만 또 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또 고전 컴퓨터의 그런 개념들과 많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일단은 컴퓨터라고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기술하려고 할 텐데, 일단 좀 그 기존의 알고리즘들하고 좀 달라 보이는 점은 아마 제일 처음에 보통은 저희가 양자 회로의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친숙하지 않아서 좀 새로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물론 저희가 일반 컴퓨터 알고리즘처럼 뭐하고를 쭉 기술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여전히 이런 식의 약간 회로 개념으로 하는 게 오히려 보기에는 좀 더 직관적인 면이 많아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로 형태로 많이 기술을 하고요. 물론 이게 규모가 엄청 커지면 여전히 이것도 뭐 블락으로 만들고 해서 각각의 블락 내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세부적인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여기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뭐 제가 뭐 특정한 어떤 알고리즘을 진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알고리즘의 형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전히 어떤 이런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형태가 많은 경우에 또 고전 컴퓨터랑 비슷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 여기 회로 형태로 보이시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회로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얘는 그냥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점점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종의 순서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제일 처음에 있는 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저희가 고전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했다면은 아마 프로그래밍 제일 처음에 배우셨을 때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정보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 값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 값에 그 저장된 값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순서에 따른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도 거의 비슷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양자 컴퓨터의
회로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에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여기 제가 큐빗이라고 적어놓은 거를 이거를 일종의 고전 컴퓨터에서의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양자 메모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양자 정보를 저장하는 일종의 변수라고 보시면은 일단 이런 변수,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변수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그냥 당연히 있다고 보실 수도 있고, 뭐 이온 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할 때 미리 뭐 준비를 하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제일 처음엔 초기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초기 값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고리즘 돌리면은 막 이상한 가비지 값이 나오는 거 많이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그게 고전 컴퓨터랑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는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알고리즘이란 건 저희가 정해진 순서의 어떤 그 연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하기 전에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처리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럼 그런 데이터도 역시 이런 식으로 회로, 그러니까 그 값에 따라서 그 값을 반영하는 어떤 회로를 수행하면 그러면 그 값이 여기 저장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있는 변수들에 그 값들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 저장된 값들을 활용해서 실제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엔 저희가 화면에 출력을 하기 위해 뭐 프린트F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결과를 컴퓨터의 디스크에 저장하기 위해서 뭔가 저장하는 그런 그 함수를 수행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에 여기서도 여기 있는 각각의 변수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죠. 그것까지가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고전 컴퓨터의 그 프로그램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안에서는 여기서 허용되는 뭐 중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얽힘 같은 그러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그런 현상들이 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회로의 구성 요소라고 표현한 게 결국에 제가 오늘 주로 설명드릴 내용들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복잡한 이런 뭐 회로 구성 요소들이 막 잔뜩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디지털 컴퓨터에서도 저희가 그 임의의 디지털 회로는 다 AND와 NOT 게이트로 다 그러니까 다 분해가 가능하고 걔네들의 각각만 만들 줄 알면 걔네들의 조합으로 무수히 많은 다양한 어떤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듯이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나의 큐빗에 작용하는 게이트와 두 개의 큐빗에 작용하는 게이트 정도만 할 줄 알면 나머지는 그냥 얘네들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제로 나타내는 거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광으로 하는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인 많은 그 양자 컴퓨터들은 실제로 여기에 제가 게이트를 그렸다고 해서 이런 게이트들이 물리적으로 1대1로 대응되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그 메모리에 어떤 일을 가해줌으로써 그러면서 이 게이트를 통과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여기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계속 이런 양자 메모리는 계속 끝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게이트들은 그 행위에 해당되는 거지 그 실제 소자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게이트를 수행하는데 어떤 일들이 필요하냐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어떤 소자라든지 아니면 부품 뭐 그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혹시라도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런 좀 더 궁금한 뭐 좀 더 그 체계적으로 뭔가를 보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뭐 작년 1학기 강의 같은 거를 그냥 한 학기 전체를 그냥 다 유튜브에 올려놓기도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결국에는 뭐 요번에 뭐 지난 첫 번째 세션이나 아니면 저 다음에 하실 많은 분들의 약간 뭐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 저희가 차별화한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물리 현상을 이용해서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냐의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니까 주로가 아니라 오늘 계속 얘기할 거는 결국엔 이온 트랩이라는 이런 방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미 초전도는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점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광자도 따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이건데, 근데 그 제가 굳이 여기에 이온 트랩하고 중성원자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놓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메모리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정보를 저장하는 양자 메모리, 그러니까 큐빗이라고 하는 게 양자 메모리인데 그 양자 메모리가 보통 한 비트를 저장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쪽에서는 그 하나의 원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10개가 되면은 10개의 큐빗이 되고 뭐 원자가 100개가 되면은 100개의 큐빗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자연계에서 그대로 존재하는 원자를 하나의 메모리로 사용한다. 예, 그게 나머지 이 밑에 있는 시스템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시스템들이 거꾸로 그럼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뭐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인공 원자를 만들어서 여기서 하는 원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흉내내고자 하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이온 트랩이나 아니면 원자 시스템이 중성 원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얘는 자연계 자체가 이런 큐빗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개의 큐빗들이 뭐 당연히 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뭐 어떤 뭐 수소 원자가 예, 우리나라에 있는 수소 원자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수소 원자나 아니면 뭐 달나라에 있는 수소 원자는 다 같겠죠. 예, 그래서 똑같은 그런 큐빗들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세 개의 시스템에 비해서 광자는 좀 다른 게 광자도 물론 뭐 이쪽하고 매핑을 시켜서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예, 광자는 일단 항상 날아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여기 있는 나머지 큐빗들하고는 좀 차별해서 예, 구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보통 그 정지 큐빗이라고 부르고 얘는 뭐 플라잉 큐빗, 예, 날아다니는 큐빗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린 건 예, 이온 트랩이니까 예, 이 얘기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가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냐라고 했을 때 아마 제일 큰 개념은 양자 병렬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양자 병렬 연산이 뭔지를 그냥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게 단순한 이런 디지털 회로가 있는데 이런 회로에 모든 입력에 대한 모든 출력을 저희가 알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기존의 디지털 회로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옵션이 딱 두 가지죠. 그러니까 뭐 두 가지나 아니면 그거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첫 번째는 뭐 모든 가능한 입력을 다 하나씩 해서 뭐 00일 때 값이 얼마 그리고 01일 때 값이 얼마 그 다음에 10일 때 값이 얼마 그 다음에 11일 때 값이 얼마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든 조합에 대해서 다 하나씩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측정하는 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입력의 비트 수가 n개로 늘어날 때마다 그러면은 2의 n승계의 조합이 가능해지니까 2의 n승번에 이런 연산을 해야 되고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연산을 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아예 그러면은 이런 애들을 이런 하드웨어를 여러 개를 병렬로 만들자. 예, 그래서 뭐 여러 개의 코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거의 극단적인 예가 아마도 GPU일 것 같습니다. 근데 GPU도 여전히 여기에 뭐 이 관점으로 보신다면 제일 큰 문제점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저희가 많은 코어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어떤 반도체 칩 안에다가 보통 평면에다가 그런 그 코어를 넣기 때문에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영역을 차지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하나의 웨이프에서 나올 수 있는 칩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예, 별로 그렇게 막 스케일러빌리티 관점에서 아주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양자 컴퓨터에서는 왜 가능하냐를 얘기했을 때 하드웨어적으로는 저희가 하나밖에 이런 하나의 셋만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저희가 그 정보를 저장하는 아까 뭐 큐빗이라든지 아니면 양자 메모리들이 기본적으로 정보의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력을 넣을 때 저희가 하나의 요 네 가지 조합 중에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정보의 중첩을 한 번에 넣으면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그 일종의 게이트를 통과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게이트의 구현은 실제로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진짜 코어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 조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그 한 번의 조작으로 여러 개의 네 개에 대한 입력에 대한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은, 그러니까 진짜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진짜 이것까지만, 그러니까 잘 된다면, 그러면, 완전히 세상을 뒤집었을 텐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일반적으로 양자 상태는 이렇게 중첩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저희가 측정을 할 때는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만 저희가 실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통 저희가,
그 양자 상태가 붕괴된다는 표현을 쓰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전히 한 가지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얘가 왜 도움이 되냐? 예. 그 실제로 저희가 이 마지막에 이 상태를 측정하기 전에 곧장 이 상태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이 안에 숨어 있는 어떤 패턴 같은 것만 알고 싶을 경우, 예, 아마 많은 문제들이 진짜 모든 입력에 대한 모든 출력을 아는 경우보다는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패턴만 저희가 인식하고 싶은 경우가 많겠죠. 그게 그냥 한두 개의 숫자 정도로만 나타날 수 있다면. 예,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곧장 측정하지 않고 여기에다 한 번에 더 그 정보 처리를 해줘서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에 가까운 정보 형태로 만든 다음에 예, 그거를 측정하면 예, 그 경우에는 예, 확실하게 이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항상 그렇게 처리할 수 있냐? 예,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들이 있고 처리가 안 되는 문제들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안 되는 문제들이 훨씬 아직은 많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제가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없고 예, 그냥 그 중에 뭐 적어도 잘 처리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알려져 있고 그 중에 더 많은 애들을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예, 제안을 할 수, 그러니까 그렇게 한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 현재 알려져 있는 고정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얻을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쭉 나열한 것들이 이것만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양자 알고리즘들이 많이 제한이 돼 있고, 근데 그 중에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말 확실하게 그 고정 컴퓨터보다 이득이 있는 것들도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냥 약간 얼버무린 식으로 예, 몇 가지만 나열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오늘 발표에서는 이게 포커스는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양자 컴퓨터에 대한 그냥 간단한 오버뷰였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런 것들을 예, 이온 트랩에서 어떻게 구현하냐? 그게 오늘 예,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온 트랩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릴 때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어떻게 포획하는지 예, 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제가 한 4가지의 그 다른 물리계를 쭉 보여드렸을 때 그때 밑에 있는 제가 아까 밑에 한 2가지를 보여드렸던 경우에는 거기에는 원칙적으로는 큐빗들이 딱 칩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걔네들은 저희가 포획이라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이 전혀 필요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중성원자는 기본적으로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원자들이고 그럼 이 원자들을 저희가 그 조작하고 싶은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도록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확정적으로 저희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야지 뭔가 조작이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포획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다른 그 고체 기반의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여기 얘네들을 저희가 이렇게 포획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포획한 애들만 이 근처에 있고 사실은 저희는 여기를 보통 초고진공 환경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원자들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왜 큰 장점이 되냐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노이즈에 매우 강하다고, 예, 그러니까 노이즈 소스가 근처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이즈가 훨씬 더 적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원자 시스템들이 일반적으로 훨씬 더 긴 결맞음 시간을 갖는다. 그런 말을 할 때,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포획을 어떻게 하는지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기 포획을 하고 싶은 건 결국엔 뭐냐면은, 저희는 이온을 포획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중성원자 포획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왜 이온을 쓰냐? 질문하실 수 있는데, 중성원자에 비해서, 예, 중성이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할 때는 그 원자 핵에 있는 그 양성자의 개수랑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전하를 전혀 띄지 않는 거를 보통 저희가 중성원자로 부르는데 이온은 잘 아시듯이 그런 그 전하가 0인 총 전하가 0인 그런 원자가 아니라 여기서 전자를 한 개 또는 몇 개를 뗐다든지 아니면 몇 개를 추가한 거를 보통 이온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는 여러 개의, 그러니까 원자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전자 중에 보통은 최외곽에 전자가 2개 정도 있는 그런 원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를 떼고 나머지 한 개만 남겨서
그래서 하나를 뗐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일반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도록 그렇게 보통을 만듭니다. 그러면 전하를 띈 입자가 되면은 저희가 유리한 게 뭐냐면 얘를 어떤 특정한 위치에 저희가 딱 고정을 시키려고 할 때 이거를 전기장으로 저희가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성이면은 그러면 보통 레이저를 가지고 뭐 레이저의 어떤 이펙티브한 어떤 포스를 활용하긴 하는데 그 힘에 비해서는 전기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한번 포획을 하면은 뭐 몇 시간씩 아니면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며칠씩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그 원리만 그냥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런 전하를 띤 입자를 저희가 3차원 공간에 포획을 하려고 하는데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지금 제가 그림으로 4개의 발을 그렸는데 이거를 일종의 전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전압을 가하고 같은 전압을 여기다 가하고 그다음에 요 위아래에 있는 애들한테 그라운드를 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를 단면으로 쭉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는 제가 만약에 여기에 가해준 전압이 플러스 전압이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압이 가해지고 여기에는 그냥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된다. 근데 만약에 저희는 이 그러니까 이 이온을, 그러니까 전하를 띠는 입자인 이 이온을 요 가운데다 위치하고 싶다. 그런데 얘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얘가 분명히 어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옆으로 튕겨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였다. 그럼 이거를 막아주는 방법이 이게 전하는 문제는 혹시 듀가 아닌가? 뭐야? 지금 되게 힘든데. 뭐 걸릴 거라 계속 그런. 그러진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럴 경우에 포인트가 안 보이죠. 이 포인터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럴 경우에 사실 대비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에다 플러스 전압이 가해지면은 여기가 0볼트고 여기가 플러스 1볼트 그러면은 전기장이 보통은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 방향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얘기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여기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겠죠. 근데 가운데 같은 경우에 여기는 전기장이 0이 되는 순간 지점이라서 여기에 딱 오면은 더 이상 힘을 안 받고 예를 들면 좌나 우 쪽으로 가면은 가운데로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딱 이상한 게 그러면 얘는 좌우로 움직이면은 저렇게 가운데로 오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밑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속도를 받아서 더 빨리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렇게 주기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값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다시 얘는 위아래로 위치를 가운데로 갈 텐데 그런데 저희가 얘가 어느 순간에 좌우로 갈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위아래로 갈지 모르니까 이거를 평균적으로 계속 이렇게 플러스를 가했다 마이너스를 가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타이밍이 잘 맞고 해야지 잘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어떠한 주기를 가지고 어떠한 전압의 크기를 가해주면은
그럼 얘가 안정적으로 포획되는 위치가 그런 어떤 조건이 있고 불안정으로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RF를 가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온 트랩에서 RF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뭐 첫 번째 용도가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포획을 할 때 그 특정한 그러니까 계속 일정한 위치에 포획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그 전압을 가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약간 리퀘어먼트가 보통은 고전압에 RF를 가해줍니다. 물론 RF의 주파수 범위도 뭐 한 수십 메가에서 수백 메가 정도 가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해줘야 되는 그 진폭의 RF의 진폭이 뭐 한 수백 볼트 정도, 그 정도 되는 전압을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저희는 공진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뭐 파워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공진기를 통해서 전압의 정보만 가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이걸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딱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마치 이렇게 돼 있을 때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뭐 위아래로는 가운데로 오지만 여기로는 좌우로 금방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만약에 이거를 주기적으로 막 이렇게 돌리면은 그러면 얘가 계속 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뭐 다이나믹하게 잡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온 트랩의 그냥 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실제로는 약간씩은 움직이긴 하지만 다이나믹하게 안정적인 이런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온 트랩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일 기본으로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많이 하는 방식은 이렇게 포획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얘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 가능한 위치에 항상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실제로는 저희가 전자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수소원자라든지 뭐 그런 거 보시면 이 안에 에너지 레벨들이 잔뜩 있는데 이 안에 전자가 그러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든지 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레벨이 있을 때 이 중에 보통 한 두 개의 에너지 레벨을 딱 선택해서 여기 너는 0, 너는 1 이렇게 딱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가 딴 에너지 레벨엔 가지 않고 요 두 안에서만 왔다 갔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얘네들이 그 양자역학적으로 따졌을 때 에너지 레벨을 딴 데로 가는 이유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에너지 차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파를 가하면 그러면 보통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이 정도로 뭐 작은 뭐 수기가헤르츠짜리는 보통 뭐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걸 쏘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수백 테라헤르츠, 뭐 주파수는 수백 테라헤르츠라고 표현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얘는 저희가 가시광선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뭐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 양자 상태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어떤 종류의 원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뭐 밑에 뭐 하이퍼파인 스플리팅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옵티컬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거 디테일은 뭐 아실 필요는 없긴 한데 여기서 그냥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어떤 종류를 쓰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얘네들을 조작하겠다를 결정함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마저도 다시 얘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여기까지 가려면 정확한 레이저의 주파수를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정한 파워를 일정한 시간 동안 정확하게 내보내고, 뭐 그럴 경우에 뭐 처음에 보낸 펄스랑 그 다음에 보낸 펄스 사이에 위상 같은 것도 다 일일이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뭐 위상을 유지한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은 다시 변조기를 이용하는데, 그러니까 광변조기를 이용하는데 광변조기에 들어가는 그런 RF를 저희가 외부에서 조작을 함으로써 그래서 보통은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양자 연산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레이저를 쏜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파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측정을 할 때도 실제로 여기에 어떤 양자 상태가 0인지 1인지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레이저를 쏴주면 그러면 얘가 0일 때는 뭐 광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데 1일 때는 광자가 튀어나오는 뭐 그런 약간 그 상태에 따른 광자의 방출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0과 1 상태를 마지막으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개념들을 다시 그러면 여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알고리즘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그럼 저희가 실제 이런 알고리즘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온 트랩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처음에 저희는 뭐 양자 메모리를 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똑같은 회로를 여러 번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보는 게 일반적인 그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 돌리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어떤 응용을 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긴 한데, 예, 뭐 그럴 때 매번마다 저희가 뭐 큐빅을 새로 잡을 필요는 없고요. 보통 한 번 잡아놓으면 아까 말씀드렸지 뭐 몇 시간씩 아니면은 뭐 며칠씩 유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 보통 포획의 과정은 한 번 정도 거치고요. 그 다음에 포획이 일단 돼 있으면은 계속 일정한 위치에 유지가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초기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이저의 특정한 조건을 잘 맞춰서 저희가 여기다가 모든 원자들한테 레이저를 쏴주면은 얘들의 양자 상태가 처음에는 막 랜덤하게 있다가 이제는 뭐 다 같이 0으로 초기화를 된다든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식의 이런 거를 보통은 하나의 큐빗이 입력이 하나고 하나의 큐빗이 나올 때 보통 이런 걸 싱글 큐빗 게이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애들을 예를 들면 처음 3개에만 적용하고 싶다. 그럼 저희가 원하는 게 요 3개니까 여기에다 적용하는 게 말 그대로 여기다가만 레이저를 딱 쏴주면 그러면 얘들만 변하고 나머지 애들은 변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작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약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큐빅과 네 번째 큐빅 간에 어떤 인터랙션이 필요한 그런 게이트를 나타내고요. 이럴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되게 간단한 게, 뭐 물론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레이저의 그런 주파수를 안정화시키고 그런 건 되게 어렵긴 한데, 그런 걸 잘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첫 번째 이온하고 네 번째 이온에다가만 레이저를 딱 쏴주면은 그럼 얘네들의 양자 상태만 바뀌고 나머지 큐빗들의 양자 상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는 두 개의 큐빗 간에만 어떤 연산이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뭐 싱글 큐빗 게이트를 쏘기도 하고 아니면 멀티 큐빗 게이트를 쏘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을 돌린 다음에 각각의 큐빗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겠죠. 그래서 그거를 측정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이온들에다가 다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레이저를 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애들은 마지막에 1 상태로 붕괴가 되고 어떤 애들은 0 상태로 붕괴가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레이저를 막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1 상태로 붕괴가 된 애들은 이와 같이 단일 광자를 내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0 상태로 붕괴된 애들은 광자를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광자의 방출 여부로, 보통은 하나만 하면은 이게 불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광자가 꼭 저희가 관측하는 곳이 아니라 딴 데로 튀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광자가 몇 개 나왔는지를 보고 전혀 안 나온 경우랑 그 다음에 몇 개 정도 나온 거, 그거를 스레시홀드를 정해가지고 그 0 또는 1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제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처음에 그 이온 트랩에 대한 그런 뭐 제안이 나왔을 때 이걸로 어떻게 하면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면 될 것이냐 했던 그런 얘기들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시스템으로 확장할 때 그러면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를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물리계들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결맞음 시간이 길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냥 저희가 아마 그 디지털 컴퓨터에서 D램에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D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써놔도 원칙적으로는 얘가 아무 일도 안 하면은 그 결국에는 커패시터에 저희가 전화를 저장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얘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D램 컨트롤러 같은 애들이 주기적으로 얘를 계속 리프레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D램도 어떻게 보면은 그 메모리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걔를 계속 뭐 그런 식으로 다시 측정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원래 상태로 돌리고 하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단은 여기서 결맞음 시간이 길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양자 메모리가 있는데 양자 메모리에 제가 어떤 상태를 저장해 놓고 그 상태를 건드리지 않았을 때 이게 얼마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되냐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뭐 길게는 뭐 1시간 이상도 유지가 된다라는 걸 뭐 실제로 실험적으로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알고리즘 설명할 때 제일 처음에 0 상태로 다 초기화를 하고 마지막에 측정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만약에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중간에 오퍼레이션 다 안 하고 그냥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측정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서 되게 불확실한 게
뭔가 오류가 나오면은 이 오류가 측정해서 난 오류인지 아니면 처음에 초기화가 잘 안 돼서 난 오류인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통은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은 한 번에 묶어서 스테이트 프레퍼레이션 앤 메저먼트 스팸 에러라고 부르긴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조업들이 이온 트랩 같은 경우에 꽤 작다는 게 그 다른 시스템들에 비해서 매우 큰 장점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 에러도 하나의 각각의 게이트들을 다 수행할 때마다 뭐 제일 아이디어란 거는 에러가 전혀 없는 거겠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그 보통 저런 게이트 오퍼레이션 할 때 사실은 저희가 뭐 마이크로웨이브든 아니면은 레이저든 특정한 시간 동안 그 다음에 특정한 그 진폭을 가지고 특정한 페이스를 가지고 얘들을 얼마 동안만 딱 쏘고 그 다음에 끄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결국엔 다르게 얘기하면 아날로그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은 사실은 저희가 뭐 0V, 5V만 구별하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4V, 뭐 4.7V 하더라도 다 5V로 보고 그 다음에 뭐 0.1V 해도 다 0V로 보기 때문에 걔는 그 디지털 자체가 이미 에러 커렉션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그 자체로는 에러 커렉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로 게이트들은 얘들은 사실 아날로그 연산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에러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에러 커렉션 코드 같은 게 요즘에는 많이 제한되고, 뭐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제한됐고, 최근에 이제 에러 커렉션 코드 같은 게 실험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기본적으로 에러 커렉션이 가능하려면 그 밑에 있는 그 피지컬 게이트가 에러가 어느 이하여야지 사실 가능하지, 에러가 어느 이상이면은 사실은 걔를 에러 커렉션 코드를 적용하는 게 더 에러를 증폭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얘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에러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경우에 가장 큰 다른 시스템들하고의 장점이라고 비교를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저희 연구실 칩을 이용해서 뭐 한 40 몇 개를 포획을 한 상황인데, 그냥, 그리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릴 때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온을 포획을 하면은 이렇게 일렬로 쭉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바로 인접한 애들끼리만 뭔가 연산이 가능하고 멀리 떨어진 애들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온 트랩은 뭐 형태는 이렇게 일렬로 쭉 돼 있지만 사실은 얘들 간의 그 정보 교환은 사실은 여기서 아비트러리한 페어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많이 쓰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 개의 큐빗이 있을 때 얘들 간의 end-to-end 커넥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는 게 다른 물리계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여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연산 속도가 그 고체 시스템들에 비해서 매우 느립니다. 그러니까 고체 시스템들은 얘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고체에다가 저희가 뭔가 마이크로웨이브 웨이브 가이드 같은 걸 만들고 거기다 직접 쏘고 그 다음에 뭐 파워도 뭐 많이 높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온을 포획한 다음에 여기다 레이저를 따로따로 쏘는 개념이다 보니까 레이저의 파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제한이 돼 있어서 그래서 연산 속도가 약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꽤 느린 게 한 가지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고체 시스템들에 비해서는 저희는 초고진공 환경을 만들어야지 당연히 이 주변에 다른 원자들이 없어서 걔네들하고 인터랙션 없이 저희가 원하는 애들끼리만 인터랙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렇게 여러 개가 쭉 일렬로 포획이 되면은 그러면 이 안에 임의로 막 이렇게 랜덤 페어를 저희가 오퍼레이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한 번에 얘네들을 몇 개까지 일렬로 쭉 나열할 수 있냐, 그 질문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게 무한대로 되면 제일 좋겠지만 뭐 그냥 약간의 계산만 해보면은 얘들이 뭐 한 100개 이상이 넘어갈 때쯤에는 이렇게 일렬로 잘 되지 않고 되게 복잡한 모양을 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얘가 한 번에 연산할 수 있는 애들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산할 수 있는 그 이온 페어에 약간 제한을 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100개에서 그냥 멈춰야 되냐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한됐던 개념이 이와 같은 평면 이온 트랩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의 개념은 예를 들면은 저희가 여기에 하나의 이런 체인이 있고 여기도 또 다른 체인이 있고 여기도 또 다른 체인이 있으면 뭐 경우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같은 체인 내에 있는
여기 있는 여러 개 중에 오퍼레이션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안에서 다 오퍼레이션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애랑 뭐 여기 있는 애 사이에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럼 얘네들은 떨어져 있으니까 오퍼레이션이 안 되냐? 예,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 제안됐던 게 그럼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옮겨서 여기 가져와서 여기서 하나의 체인을 새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이쪽으로 보내자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셔틀링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온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렇게 칩 위에서 움직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뭐 전극 4개만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 3차원 트랩이 사실은 예, 더 이상 이 스케일러빌리티 입장에서는 예, 제한이 많아서 예, 그래서 예, 이제는 그 사람들이 예, 평면 트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미 10년, 15년, 14년 전 뭐 그 정도쯤에 뭐 니스트에서 이미 이렇게 복잡한 칩도 만들었었고 했는데 뭐 이거는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뭐 효용성은 얘기는 안 나왔었고 예, 요즘에는 좀 더 그 시스테마틱하게 이런 칩들을 설계하고 예, 제작하는 그런 얘기들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국내에서 이미 이런 칩을 예, 제작을 했었고요. 예, 제작하고 예, 현재도 계속 새로운 칩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더 이상 그 확장성 측면에서는 제한이 많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여기 있는 전극을 이렇게 2차원 평면에 매핑을 하면은 여전히 이런 평면 위에 저희가 여러 개의 이온을 한 번에 쭉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획이 되면 예,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이런 식으로 뭐 전극들을 쪼개놓고 하면은 그럼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어떤 포텐셜의 모양을 만들 수 있고 그 포텐셜을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그 이온들을 포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저런 것들이 충분히 그 제어가 잘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요 하나의 점이 요게 이온이고요. 그래서 이 이온이 지금 뭐 위치를 계속 움직이는 게 딴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 개의 전극들이 예,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다 독립적인 전극이고 그럼 저희가 여기에 다른 전압을 시간에 따라서 계속 다른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 근처에 있는 포텐셜이 어떤 형태를 띠냐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을 땐 여기에 포획돼 있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 저희가 포텐셜을 만들면 여기에 포획돼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시면 뭐 또 다른 컴포넌트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전극에 대한 다른 전압들을 다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멀티 채널 그 DA 컨버터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예, 그런 것들도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여러 개를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동시에도 이렇게 조작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저거는 앞에 보여드렸던 건 예전 칩 가지고 했던 거고 최근에는 약간 저희도 공정을 계속 새로 개발을 해서 뭐 약간 좀 더 복잡한 형상의 이런 칩을 만들기도 하고 물론 이거는 복잡한 형상이 필요한 거는 그 어떤 이온 트랩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 예, 뭐 이런 칩을 만들어서 예, 실제로는 이런 칩을 그 진공 체인버에다 실제 장착을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진공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레이저 같은 걸 조작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값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긴 한데 예, 뭐 오히려 이제는 이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가 아니라 약간 여기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여기다가 이 진공 체인버 안에다가 이렇게 이온을 포획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저를 계속 쏘는데 그냥 뭐 고정적으로 계속 어떤 한 값만 쏘는 게 아니라 그때 저희가 필요한 연산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어떤 특정한 그 주파수를 변조를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레이저를 껐다 켰다 빠른 시간 내에 껐다 켰다 해야 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모듈레이터들을 잔뜩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양자 연산을 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시간적으로 무슨 오퍼레이션을 할지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해져 있는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뭐 이 모듈레이터를 켜고 어떤 때는 여기 있는 모듈레이터를 켜고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계속 켰다 껐다를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순간에 얼만큼을 켜고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실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론에 의해서 계산해서 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저를
그 빠른 시간 내에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모듈레이터들을 많이 사용되고 이런 모듈레이터들을 오히려 작동하는 데는 저희가 이와 같은 그 고주파 신호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레이저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레이저들도 많은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의 양자 상태를 저희가 측정하기 위해서는 광자가 튀어나온 걸 봐야 되는데 아니면 아까 제가 그 이온이 포획되어 있고 걔네들의 위치를 막 움직이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되게 정밀한 카메라나 아니면 뭐 PMT 같은 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각각의 이온들에서 몇 개의 광자가 튀어나오는지를 따로따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어떤 공간에 대한 구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어떤 연산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모듈레이터를 바꾸고 마지막에 측정할 때도 거기에 필요한 만큼 그 어떤 조작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저희가 원하는 측정까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그 디테일한 거라서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하게는 저희가 뭐 마이크로웨이브를 가지고 요 두 개의 양자 상태를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예측한 거나 아니면 실험적으로도 다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저 마이크로웨이브를 직접 쓰는 거는 하나일 때는 사실은 쉬운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뭐 5개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얘한테는 쏘고 얘한테는 안 쏘고 막 그런 식으로 구별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이크로웨이브로는 잘 안 되는 게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웨이브가 12.6기가 정도의 그 주파수를 가진다는 얘기는 파장이 한 뭐 수 센티미터 그 정도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얘기는 저희가 이 원자들, 그러니까 이온들은 사실 간격이 한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그 포커스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그 긴 파장을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라만 전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대신에 이 라만 전을 이용하면 저희가 여기다가 레이저를 실제로 포커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를 쏘면은 레이저는 포커스가 잘 되니까 그럼 개별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원자들에다가만 이렇게 포커스한 레이저를 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양자 상태를 조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을 때도 저희가 원하는 이런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사인 형태의 그래프긴 한데 뭐 저희는 이거를 라비 오실레이션 또는 뭐 여기 같은 경우 라만 트랜지션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근데 저희가 원하는 관점에서는 라비 오실레이션에 가깝고 그래서 라비 오실레이션이 잘 되면은 저희는 이게 좋은 게이트를 구현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온 트랩에서는 얘가 좀 바이브레이션이 저희가 되게 중요한 그 제어해야 되는 대상 중에 하나다 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는 걸 좀 피하려고 하고 보통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는 거를 저희는 히팅이라고 보통은 부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냉각을 해서 바이브레이션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하는 동안에도 바이브레이션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그 두 개의 큐빗 간에 어떤 게이트를 구현했을 때 얘네들이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일종의 시그너처가 나오는지를 보고 얘가 얼마나 그 오퍼레이션이 잘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오퍼레이션도 잘 된다는 거를 저희가 최근에 검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때 제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보면은 오히려 저희는 주파수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특정한 시간 동안 그 원하는 그 순간에 잘 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그 중요한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시스템적으로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5개짜리 큐빗으로 이루어진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 뭐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뭐 7개를 잡는 이유는 얘네들 간에 좀 멀어지면 이런 간격이 좀 많이 벌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애들끼리는 간격을 일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뭐 7개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칩이 요 안에 있어서 요 칩 위에다가 요런 애를 포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별적인 이온들한테 저희가
레이저를 원하는 순간에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뭐 현재는 저희가 당장 쓰고 있는 거는 여러 채널을 가진 AOM이라고 해서 보통 음향광 변종기라고 하는 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저희가 특정한 순간에 켰다 끄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결국에는 오퍼레이션 다 끝난 다음엔 각각의 이온들이 광을 방출하는지 방출하지 않는지를 저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미징,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렌즈가, 공통적인 렌즈가 얘를 개별적인 이온들한테 조사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거꾸로 여기서 나오는 광자들을 다 위치를 구별해서 새롭게 여기다 이미징을 해주면은 여기에 저희가 광섬유 어레이가 있어가지고 광섬유 어레이의 센터에다가 다 매핑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얘네들의 그러니까 다른 원자에서 나온 애들은 다른 광섬유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광섬유의 끝에 저희가 PMT를 달아서 그래서 각각의 원자들이 어떤 상태를 가졌는지까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중요한 요소 중에 생각해보니까 뒤쪽에 언급을 안 한 게, 그러니까 뒤에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거기 언급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런 하이 뉴메리컬 레퍼처를 가진 이런 이미징 렌즈, 이런 것들도 사실은 꽤 중요한 요소들인데, 근데 이런 것들도 현재는 다 해외 업체를 통해서 다 주문 제작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잘 몰라서,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뭐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뭐 이런 식으로 하이엔의 렌즈를 가지고 여기에 개별적으로 나온 애들을 다 광섬유 어레이를 통해서 다 각각의 PMT에다가 매핑을 시켜서 저희가 측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 다 개별적인 양자 상태를 측정을 했더니 뭐 크로스톡이 한 2% 미만으로 나왔다는 것도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개의 빔들을 각각의 이온들한테 조사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게 뭐 AOM 채널 1이냐 2냐 뭐 이렇게 써진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원자들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개별적인 빔을 켰다 껐다 했을 때 각각의 이런 오퍼레이션이 잘 되는지를 확인했을 때, 그래서 꽤 낮은 크로스톡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1% 미만의 영향을 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거는 좀 다른 기술이긴 한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 이온들의 위치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온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희가 뭐 여기에 있는 어차피 저희는 전기장으로 이온의 위치를 제어하기 때문에 전기장의 모양을 어떻게 변형시키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이온이 있을 때 얘들의 위치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은 이온 스와핑이라고 하고, 뭐 실제로 이런 거를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곳도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도 저희도 뭐 자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는 과정에서 이런 것까지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시스템을 결국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요 밑에 아주 로우 레벨에서 일어나는 저런 물리 현상을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건데, 당연히 이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트랩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진공 체인버나 아니면 레이저 자체도 다 안정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실제로 얘네들을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결국엔 얘네들은 디지털 컨트롤로 되는 부분이 또 많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뭐 모듈레이터를 킬 때도 그럴 때도 저희도 보통은 뭐 아비트러리 웨이브 같은 거를 생성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주파수만 딱 어떤 원하는 시간에 보내야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빠른 컨트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자체는 보통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FPGA 기반의 디지털 컨트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어떤 회로가 있으면은 이 회로를 실제로 여기에 구현을 하길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중간에 나타내는 랭귀지로 보통은 IBM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키스킷이라는 어떤 툴이 있어서 이 랭귀지로 보통은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뭐 이렇게 그림으로 예를 들면 알고리즘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툴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다시 요 디지털 컨트롤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어셈블리 같은 형태의 언어로 다시 변환시켜주는 이런 과정들이 쭉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다가 더 올라가서 이 위에다 알고리즘까지 다, 그러니까 복잡한 알고리즘까지 다 적용해서 얘들이 다 바뀌면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표현 안 된 거는 에러 커렉션이 들어가는 얘기는 지금 여기는 표현, 그러니까 뭐 따로 설명은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안 돼 있는데, 뭐 이런 에러 커렉션까지 다 감안된 훨씬 더 복잡한 양자 회로가 구현이 돼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한 이 정도까지는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자체 시스템을 일종의 백엔드로, 저희가 만들었던 걸 백엔드로 써가지고 여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물론 간단한 게이트 형태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내면은 여기에 관련된 결과들을 다 키스킷으로 직접 다 할 수 있는 거는 이건 한 2020년도? 그때쯤에 이미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자체적으로 이런, 물론 IBM 같은 그런 대기업들에 비하면은 인터페이스는 되게 허접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학생들이 직접 다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저희 뭐 계속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제가, 그러니까 저희 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저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온 트랩의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요소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하기도 하지만 되게 단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렇게 칩이 있으면은 결국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칩 위에다가 이온을 포획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그 주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초고진공 체인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초고진공 체인버를 어떤 형태로 구현할 것이냐, 이것도 뭐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 정확도가 높게 제어를 할 것이냐, 뭐 이 부분들은 사실은 업체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은 연구자들이 좀 더 관심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그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그 외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이온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하면은 개별적인 이온들을 따로따로 제어를 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과학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이렇게 여러 개의 각각의 이온들에서 나오는 그 빛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별적으로 다 측정을 하고 얘네들의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느냐, 이런 것들이 그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 자체를 개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디지털 도메인이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해본 거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이온을 포획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포획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건 결국엔 저희가 전극을 뭐 3차원 공간 또는 2차원 공간에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라서 결정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극 구조물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걸 만드는 옵션들도 여러 가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진짜 3차원의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조립하기는 했는데, 이럴 경우에 사실은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또 다른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유리 기판 같은 거를 레이저 가공을 해서 하는 방식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해서 뭐 머티리얼을 적층해서 쓰는 방법들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멤스 공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칩 자체를 만드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결국에 저희가 원하는 게 아까 보여드렸지 막 셔틀링으로 막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막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거 외에도 칩에다가 뭐 광자 검출기라든지 아니면은 레이저를 쏘는 것 자체도 지금은 칩이 있으면은 그 옆에서 레이저를 쏜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쏜다든지 뭐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 칩에다가 이런 광학계를 집적해가지고 집적 광학계를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있는 이온에다 레이저를 쏘는 그런 거를 궁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는 방향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RF도 그러니까 RF와 나머지 뭐 마이크로웨이브나 뭐 이런 걸 약간 구별하는 게, 아까 보시면은 RF가 들어가는 위치가 두 군데가 있었던 게, 첫 번째는 포획을 위한 RF를 만드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온 큐빗 제어를 위한 RF를 만드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성격이 달라가지고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RF를 만드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고전압의 RF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신에 주파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십 메가헤르츠 정도에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고,
뭐 많아봤자 수백 메가? 예, 그 정도. 수백 메가는 잘 안 쓰긴 하는데, 예. 그래서, 예, 고전압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근데 대신에 진폭이 되게 일정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근데, 그래서 진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뭐 피드백 회로를 넣어가지고 뭐 피드백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일단은 그 고전압을 만드는데, 사실은 얘는 전압의 신호만 필요하지, 파워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파워 앰프를 쓰진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 공진기를 잘 설계해가지고 그 공진기에서 그 자연스럽게 증폭되는 그 전압의 신호만을 활용하는 게 많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헬리칼 레저네이터라고 좀 벌키한 거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뭐 LC 공진회로 같은 걸 설계를 잘 해가지고, 예, 뭐 이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셔틀링 하면서 보여드렸듯이 여러 개의 그 전극들이 쭉 나눠져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확한 전압을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다채널에 잡음도 낮은, 예, 이런 DA 컨버터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하고요. 예, 뭐 이거는 저희는 보통은 항상 그 칩을 사서 직접 PCB 떠가지고, 예, 그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뭐 32채널 뭐 그런 거는 많이 만드는데, 뭐 이거를 뭐 100개 이상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 초고진공 챔버도 사실은 요즘에는 만드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은 제가 아까 보여줬던 건 주로 상온 체인버긴 한데, 요즘에는 극저온을 활용하면은 그러면 진공이 훨씬 더 쉽게 잡히는 게 있어가지고, 예, 이런 걸 좀 이용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 같은 레벨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형화 시키는 거, 예,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제어의 관점으로 본다면, 일단은 저희는 많은 제어들이 다 레이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인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레이저 발생 장치, 그러니까 레이저 자체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물론 그런 레이저가 아무리 안정적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파워 플럭추에이션이라든지 뭐 노이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아니면 저희가 주파수가 계속 드리프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레이저들을 저희가 특정한 위치에 있는 이온에다가 정확하게 맞춰서 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근데 레이저를 병렬적으로 동시에 여러 개를 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의 빔을, 예, 이렇게 빔 스티어링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쏘는, 예, 그런 옵션들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거는 위치를 제어하는 얘기를 했지만, 위치뿐만 아니라 그 쏘는 그 레이저에 어떤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어떤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앰플리튜드 같은 거를 그 사실은 고정해 놓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그 계산에 따라서 맞춰서 걔를 그러니까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계속 위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그 앰플리튜드도 같이 바꾼다든지, 그러면은 사실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르게 생각하면 그냥 완전히 아비트러리 웨이브폼 제너레이터 같은 게 필요한데, 근데 이것도 여러 채널이 필요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 오퍼레이션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독립적인 AWG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게이트 연산은 되겠지만 그 다음에 걔를 계속 반복하고 할 때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어서, 이거보다는 이 자체가 아예 그 전체적인 시퀀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회로가 있으면 회로를 시간에 따라서 계속 순서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특정하게 원하는 순간에만 이 원하는 어떤 웨이브폼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꺼져 있고, 나머지 동안에 다른 일을 하다가, 예,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는 컨트롤러가 필요해서 보통은 저희도 이거를 그냥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다 자체 제작을 해서,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변조기 같은 거는 뭐, 예, 그러니까 주파수 성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조작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을 한다라는 거는, 예, 결국엔 저희가 단일 원자에서 나오는 광자를 몇 개만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제일 잘 되는 게 사실은 PMT긴 한데, 뭐 PMT는 사실은,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광섬유 배열에다 넣어가지고 각각의 광섬유마다 PMT 하나씩 다 붙여서 쓰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만 되면 얘가 스케일러빌리티가 좀 떨어져서, 그래서 이거를 뭐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뭐 그 CCD 같은 것 중에 뭐 일렉트론 멀티플라잉 CCD 뭐 이런 것들은 단일 광자 수준에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새로 나오는 뭐 저잡음 CMOS 이미지 센서 같은 거를 잘 활용하면은 그러면은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별도의 추가적인 어떤 오버헤드 없이 그 양자 상태를 측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예, 이런 쪽으로도 뭐 저희도 사실은 예전에 EMCCD로 측정하는 거 뭐 여기다 머신러닝을 적용해가지고 뭐 정확도를 높이다든지 뭐 그런 연구도 했었고 최근에 이쪽으로도 좀 더 연구를 할 계획이긴 합니다. 그리고 꼭 이런 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뭐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아예 그 이온 트랩 칩 자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런 칩에다가 아예 검출기 자체를 인테그레이션 시키는 것도 한 가지 옵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는 뭐 아직 완전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뭐 이런 것들도 예, 당연히 사람들이 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통합적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그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양자 상태를 측정해서 그거에 필요한 어떤 피드백을 하고 뭐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해서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저희는 보통 DDS랑 그 다음에 FPGA 기반의 시퀀서를 만들었었는데 예, 근데 저거로만은 그 원하는 RF를 충분히 다 만들긴 어려워서 최근에 RF SoC를 가지고 자체적인 제어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연구실 사진은 아니고 뭐 샌디아랩이 이쪽을 되게 잘해서 여기에 그냥 사진을 가져왔는데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칩을 만든 다음에 뭐 패키징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슷한 패키징을 실제로 이것저것 트라이를 해보니까 예, 저것도 확실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했다는 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예, 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패키징하는 이런 기술들도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진은 안 나왔지만 뭐 이런 커패시터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 같은 경우에 인터포저랑 그 위에 칩을 만들어서 그 마지막에 체인버에다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칩화, 그러니까 패키지화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뭐 그래서 자체적으로 뭐 이런 와이어 반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는 쌓였는데 근데 확실히 이 학생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예, 한계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래서 아예 업체랑 같이 일을 하려고 예,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공정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 형태, 그러니까 제일 위에 전극이 있고 맨 밑에 전극이 있는 그 정도인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이런 칩을 좀 만들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런 다층 결국에는 비하가 좀 많이 예, 비하 공정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예, 걸림돌이 돼서 예, 이쪽에 대해서 좀 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러니까 칩을 만들었을 때 칩의 경우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여러 개의 이온이 있으면은 얘네들한테 레이저를 쏘는 방법이 칩이 이렇게 있으면 칩의 수평한 방향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쏜다든지 아니면 수직으로 요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수직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쏘든지 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칩 자체에다가 이렇게 포토닉스 서킷을 그냥 인테그레이션 시켜가지고 특정한 위치에 그냥 항상 나오도록 하면은 사실은 재현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쪽을 지금 약간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팬시한 그림들은 많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저희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해외 그룹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로 좀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물론 이게 몇 페이지 안 돼서 별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뭐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이온 트랩 관련된 이온 트랩 기반의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잔뜩 나와 있고요. 이외에도 몇 군데서 있는데 예, 여기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최근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회사도 아마 아이온큐랑 그 다음에 컨티뉴엄이 있는데 오히려 아이온큐는 뭐 다들 많이 친숙하실 것 같고 예, 근데 최근에는 결과들이 컨티뉴엄에서도 꽤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이 두 회사에 대해서는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양자 컴퓨터를 성능 지표를 얘기를 할 때 보통 퀀텀 볼륨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냥 위키의 퀀텀 볼륨 페이지를 제가 복사해서 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아이온큐는 한 번도 퀀텀 볼륨을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컨티뉴엄 얘기만 제가 적었는데 컨티뉴엄 것만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 퀀텀 볼륨은 2의 n승으로 보통 표현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쓸만한 큐빗이 몇 개냐라는 뜻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IQM 같은 경우에 20개짜리 큐빗을 시스템을 했지만 실제로 쓸만한 큐빗은 이펙티브하게 쓸만한 건 한 5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IBM 같은 경우도 27개짜리인데 뭐 9개 정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뭐 컨티뉴엄 같은 경우에는 20큐빗짜리로 했을 때 뭐 그냥 20개 다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56개짜리 해서 이제 다시 튜닝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뭐 한 이제는 점점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온 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 이온 트랩 분야로는 제일 먼저 상장을 했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주목은 제일 많이 받았는데, 뭐 이 자료는 올해 초의 자료이긴 했는데, 뭐 어쨌든 거기서도 35개 수준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충분히 개발했다 하는데, 제가 이 숫자랑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퀀텀 볼륨이랑 1대1로 대응은 하지 않는 게, 여기서 측정하는 방식은 알고리즘의 큐빗이라고 해서 약간 좀 측정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요. 어떤 면에서 약간 좀 더 너그럽다. 제 기준이.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숫자가 크게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쨌든 자기네 거를 한 번도 퀀텀 볼륨으로는 보여준 적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컨티뉴엄하고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컨티뉴엄 같은 경우가 최근에 되게 많은 재밌는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긴 하고요. 근데 아까도 보시면은 아이온큐나 아니면은 컨티뉴엄이나 둘 다 약간 칩의 모양은 거의 비슷하다는, 그러니까 칩의 적어도 외곽 모양은 좀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뭐 인테그레이티드 포토닉스 넘어가고 그러면서 좀 바꿀 가능성은 꽤 높아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방식으로는 대부분 다 이런 비슷한 형태의 칩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56개 큐빗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가지고 뭐 올해 6월에 양자 이득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걸 비교를 하냐면, 2019년도에 구글이 시카모라는 칩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53개 큐빗 가지고 뭔가 양자 이득을 보였다라고 그때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다음에 뭐 중국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더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의 피델리티가 계속 제한이 돼서, 그래서 이게 진짜로 양자 이득을 보인 거가 맞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자기네들은 56개 가지고 했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큐빅 개수가 올라가도 여전히 꽤 높은 피델리티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돼야지 양자 이득에 가까운 그 결과를 얘기할 수 있다라고 약간 좀 반박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